자, 여러분들 그 신용 분석사 우리 그 용어 특강인데 그 용어 특강의 이제 그 취지는 우리 이론 내용 중에서 그 이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행 학습하겠다라고 해서 그 용어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의 전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없고 그냥 단어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학습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이론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이 확인을 하는 이제 후행 학습도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용어 특강이라고 해서 그 단어들이 이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스킵을 하시고 이론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행으로 이렇게 학습하셔도 되는 그런 이제 특강 이 시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그 뭐 핵심적인 단어들인데 일단 회계를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 물론 요 용어 특강도 회계 기초가 학습이 된 상태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 내용이. 그래서 반드시 이 회계 기초 중요하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일단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어요. 사실은 기업 회계 기준은 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보고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재무 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업은 자신의 어떤 이 재무적 정보를 생산을 해요. 그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기라고 그래, 부기.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죠. 그러면 장부에 기록한 그 장부에 있는 그 수치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작성을 해서 이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할 거냐. 근데 이 정보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 외감법에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제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외감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게 이제 기준서예요. 회계 기준서. 이렇게 외감법에 따라서 만드는 기준서에 따라 작성된 어떤 양식이 있어. 이게 양식. 그냥 아무렇게나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요 관련 법에 따라서 요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재무 제표다. 재무 제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주로 요렇게 약자로 이제 써요. 이게 재무제표다. 자, 재무제표에 기업의 정보가 담아져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과, 이 경영 성과, 이런 정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캐시플로우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본 변동에 관한 그런 정보를 요 양식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요 기준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 기업회 기준에서 재무 상태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현금 흐름도 있고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담은 양식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일단
재무 상태를 담은 양식을 재무 상태표라고 그러고요. 성과, 경영 성과를 담은 것을 우리가 손익 계산서라고 하고요. 현금 흐름을 담은 양식이 현금 흐름표예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다. 그래서 여기 재무 상태표, 요거는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손익 계산서를 말하고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자, 그래서 요 양식인데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가 담아져 있더라.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은 다 재무적 정보. 이렇게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본문에다가 이 양식에다 다 담을 수 없으면 거기다가 번호를 달아서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요 양식 외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양식인데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말 그것 좀 보시고요.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이 5가지가 재무제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무보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재무보고는 이런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이제 보고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재무보고는 뭐 좀 넓은 의미의 얘기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요거다 이런 얘기죠. 요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 이게. 그리고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준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서가 바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거기 써져 있어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요거 말하는 거죠. 재무 상태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재무제표, 우리 재무 상태표다. 자, 재무 상태표는 자,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재무, 이제 포지션 상태표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라고 그래. 대차 대조표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요거는 일정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요게 이제 일정 시점이지. 일정 시점이다. 이렇게.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의무인 부채, 자본, 이제 요런 건데, 요 부채라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자, 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이것이 이제 청구권이야. 이거 청구권. 이제 흔히 예를 들면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 대출.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요 경제적 자원, 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행은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형성된 자산 중에서 은행이 먼저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은 회사가 망할 때 요 남아있는 자본을 가지고 자녀 재산을 분배해. 즉 말해서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이제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자기가 출자한 거에 한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이게. 근데 여기 이 부채는 원금 이자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산 중에서 이 사람들 거 먼저 이 빼주고 나머지가 이제 주주 몫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것도 청구권이 되겠죠.
근데 청구권인데 여기는 자녀 청구권이야. 청구권의 순위가 여기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대신 주주는 출자를 하고 아니 회사가 만약에 무한정 우리 벌어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주주 몫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정해진 이자만 가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벌어들이는 거, 그 다음에 손해나는 거, 이 주주가 책임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1순위로 부채, 그 다음에 2순위로 자녀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쪽은 청구권이죠. 이쪽은 그 청구권으로 받은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요게 이제 자산이에요. 자, 이걸 보고 자산, 부채, 자본을 보고 자산, 부채, 자본,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이 자본을 보고 재무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무 상태는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일정 시점에 이 잔액을 말하는 거지. 재무 상태는. 자,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유동성. 왜냐면 여기에 이제 현금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속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현금이 제일 유동성이 높지. 자, 재무적 탄력성. 이제 우리가 돈 빌려올 때 부채를 많이 빌릴 거냐, 아니면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거냐. 자, 부채는 만기가 있어요. 자본은 주식은 만기가 없어, 이게. 그래서 영구적인 자금을 조달할 거냐, 아니면 잠깐 쓰고 끝날 거냐,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뭐 이런 어려운 말, 이거는 지금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챙길 거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 이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여기 경중을 둬야 돼, 이게. 이런 까지 다 외우겠다.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재무상태는 우리 자산, 경제 자원이죠. 그리고 경제 자원에 대한 청구권이 바로 부채와 자본이에요. 다만 여기 청구권, 다음에 여기 자녀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예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는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약자로 쓰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즉 말해서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요것이 일정 기간으로 계산이 돼요.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서 우리 벌어들인 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그래, 이게. 그걸 벌기 위해서 나간 걸 보고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제 최종 우리 이 단기에 여기서 이거 뺐다고 해서 이걸 순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고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순 손익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자, 중요한 거는 일정 기간에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알아야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즉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추세란 얘기는 이 앞으로도 여기 비용, 뭐 접대비다, 뭐 복리후생비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생할 거다라고 해서 어떤 미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것은 수익, 벌어들이는 거고, 이제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는 것에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임직원들이 가져가는 걸 보고 우리가 급여라고 그래. 급여로 가져가.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를 가져가요. 이자 비용을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법인세, 우리 세금을 떼어요. 세금을 가져가, 이렇게. 아니, 그러면 회사가 벌어들인 거 가지고 이제 비용, 임직원들은 급여로 가져가고, 우리 채권자들은 이자 비용 가져가고, 국가는 법인세 비용으로 해서 법인세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요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것이 주주께 돼야 되겠다 이거죠. 주주 몫이다 이거죠. 주주 몫이다. 요렇게 좀 봐주세요. 이게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최종 주주 거다, 주주 거다. 자, 요것도 좀,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알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로 이제 캐시플로우인데, 자, 이것도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이렇게 일정 기간이다. 자, 캐시플로우는 우리가 장사에서 이 벌어들인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영업활동. 자,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캐시플로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년 동안에 현금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요 무슨 활동이 있는지만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거 영업활동은 우리가 장사에서 벌어들인 거. 그러니까 주 목적.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열었다 그러면 치킨을 팔아서 생긴 캐시플로우. 이제 그게 영업활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치킨집을 열기 위해서는 거기 인테리어하고 그 설비 자산들 있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주로 이제 이걸 보고 무형 자산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투자 부동산 등. 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생긴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활동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자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거나 상환하는 거. 상환한다. 이렇게. 상환한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이 얼마만큼이 현금이 오갔는지, 들어오고 나갔는지.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증감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기초의 현금하고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말의 현금이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을 요 FP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재무상태표 가장 첫 번째가 현금이에요. 근데 현금이 예를 들어서 기초가 이렇게 10억이 있었는데 기말에 자, 재무상태표는 시점이죠. 기초 기말. 자, 15억이 됐어. 그러면 요것이 지금 5억이 이렇게 증가가 됐죠. 이렇게. 그럼 저 5억이 증가된 것이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캐시플로우란 말이에요. 그건 장사에서 15억을 벌어들였대요. 근데 투자하면서 7억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 재무활동에서 만약에 3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억 원에 공장을 지었다라든지 재무활동을 통해서 3억 원을 갚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에서 투자하고 그리고 빚 갚고, 그러니까 요런 캐시플로우,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아주 좋은 캐시플로우죠. 이게. 그러니까 주된 목적에서 현금을 벌어들여다가 투자하면서 또 빚이 있으면 갚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5억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가 됐더라. 근데 기초에 10억이 있었죠. 자, 그래서 기말에 15억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표 적어도 알아둬야 될 것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것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예요. 자본 변동표. 자, 자본 변동표는 처음에 자본의 크기. 자, 요거는 자본 변동표가 X1년 1월 1일서부터 X1년 12월 31일. 자, 처음에 자본의 크기와 그 다음에 변동분이에요. 이게 변동하는 거예요, 이게. 자, 자본금이 10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5억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조정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다. 자, 일단은 자본을 사실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5가지로. 여기 자본 변동표에서는 요것 좀 외워주세요. 5가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가면 다 할 거야, 이거. 근데 지금 선행으로 좀 외워주자. 그러면 이론에 가서 조금 친숙할 거야, 이 내용들이.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이것이 17억이다. 기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본이. 근데 이제 중간에 변동분은 우리가 본 내용 가서 할게요. 여기서 뭐 다 할 게 아니고 자본 변동표는 이 자본 전체의 변동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거 기말에 요게 막 금액이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기말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걸 나타내는 요런 이 재무제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한다. 자, 꼭 외워줘야 될 거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현금흐름표는 영업, 투자, 재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주석인데, 이 주석은 그 본문에 번호를 달아서 본문 외에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본문에는 계정 과목하고 금액으로만 표현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주석에다가 자세하게 좀 써라. 주석에 우리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 기준으로 일반교표를 적용했는지, IFRS를 적용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주석에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 회계 처리를 어떤 회계 정책을 썼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준서에서 주석 공시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주석에 기재가 되더라. 자, 일단 재무제표의 종류에 주석이 포함된다. 그리고 앞에 4가지 양식 외에다가 별도로 번호를 달아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고 주석이라고 한다. 주석에는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회계정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석 공시 요구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다가 기재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재무 상태표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자산이야. 이게 자산. 그럼 자산은 뭐냐? 자산은 뭐냐? 자, 여기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그러니까 회계는 사실은 재무회계는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미 벌어져야 돼. 벌어진 걸 가지고 뒤치다꺼리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재무회계가 아니고 재무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재무관리는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관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기업이 어떤 경제적 활동을 이미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을 토대로 해서 장부에 기재를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자산은 항상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우리 회사 기업에 대한 자산을 써야지. 기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업이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이 사건의 결과 뭔가가 있었어야 돼요.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우리 경제적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경제 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적 자원은 다른 말로 이제 권리라고 그래. 권리. 이렇게. 권리.
권리. 결국은 이제 권리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 반드시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제3자 접근 제한이 있어야지. 접근에 제한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권리라고 했잖아, 자산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검색을 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면 그건 자산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내 공장에서 쓰고 있는 기계장치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 공장에다 설치해 놓고 나만 쓰는 것은 내가 통제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산이 된다, 이거죠. 그 자산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재고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받을 매출채권, 내가 빌려준 대여금, 내가 받을 미수금,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자원인데 이거를 1년 내에 현금화하거나 1년이 초과되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자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1년이 초과돼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이렇게 유동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위험을 우리가 이 커버할 수 있는 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 정보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누는 것은 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자산은 일단 요 첫 번째 거,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리예요. 자, 현금 이거 다 권리죠. 여기 만약에 유형자산은 어떻게 돼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어떤 권리가 합쳐져 있는 어떤 권리가 집합되어 있냐면은 소유권도 있고요. 사용권도 있고요. 임대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권도 있고 그런 권리가 합쳐진 게 바로 이 건물 기계장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러면 유동자산이다. 여기 유동자산이라는 말. 아니, 자산은 자산인데 이 권리죠? 근데 그 중에 유동이란 말은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돼서 현금으로 이제 회수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예상되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원칙이 1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에 현금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판매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자, 그런데 예외로 여기 지금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외로 맥스 해가지고 1년 기준하고 저기 나오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 있어요. 정상 영업주기 기준 이렇게. 정상 영업주기 기준. 그래서 둘 중에 1년보다 더 크게 우리 정상 영업주기가 1년 6개월이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1년 6개월 내에 현금화되면 그것도 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정상 영업주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킨집을 해. 그 치킨집을 하게 되면 가장 주된 목적이 치킨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생닭을 사가지고 오겠죠. 치킨집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재고자산이라고 그래. 에? 그 치킨을 사가지고 와요. 그 우리가 주된 목적에서 가장 첫 출발은 치킨을 사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생닭을. 그러면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튀기겠죠. 튀겨가지고 이제 팔아서 이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겠죠. 그 여러분 주된 목적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재고자산 사가지고 와서 튀겨가지고 팔아서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그게
정상 영업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가장 주된 재화, 용역이 어떻게 사가져와서 어떻게 가공이 돼가지고 팔려나가서 현금화 될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 분석을 해봐야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상 영업주기가 막 10년이야. 그러면 여기는 투입해가지고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영업주기를 일단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빨리빨리 요 회전이 될 거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상 영업주기가 1년 6개월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업의 영업의 특성 아니 내가 하는 이 업종은 이 영업을 해서 나중에 회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6개월이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러면 이 획일적으로 1년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 사업에서는 이 안에 회수하면 유동으로 분류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획일적이지 않고 특성을 반영해서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의미 재고자산을 사가져올 때부터 스타트해서 회수될 때까지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말해요. 물론 요것이 짧으면 그냥 1년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얘가 더 크면 요걸로 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현금화의 용이성. 자, 현금화의 용이성이다. 현금화의 용이성. 자, 이거는 뭐냐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되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당자자산이라고 그래. 그리고 재고자산은 현금화가 되려면 반드시 판매 과정을 거쳐야 돼. 거쳐서 현금화가 돼. 그래서 유동자산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좀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 좀 봐주시고. 자, 현금화되는 속도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자산은 나누는데 원칙이 1년 기준이지만 그 영업의 특성을 반영한 영업주기 기준이 될 수도 있다. 1년이 초과돼서. 그리고 현금화 용이성, 즉 유동자산에서 이 판매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되는 재고자산이 있고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현금화되는 당자자산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당자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당자자산. 자, 요 당자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게 그냥 현금화되는데 주로 뭐냐면 채권이에요. 아니, 채권은 이제 회수되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자산 취득 또는 유동부채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주로 이제 현금이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당자자산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및 형성자산 이거는 유동성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안에는 통화가 있고요. 자,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자예금이나 보통예금처럼 바로바로 현금화 뺏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일단은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있죠. 자, 이것이 현금 및 형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것을 우리가 주로 현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폐, 주화, 물론 외화도 포함되죠. 뭐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자, 타인 발행 수표 등 요거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고요. 당자예금, 보통예금, 이건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형성 자산인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지.
요게 큰 거래 비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 공장에 있는 기계 장치도 고물상에 팔아버리면 헐값으로 팔면은 현금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이게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큰 거래 비용 없이 오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작아야 되죠. 그런 금융 상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여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자, 요거 취득일이에요. 보고기간 말일이 아니에요. 결산일이 아니에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거. 그것이 현금성 자산이다. 요게 좀 중요하네. 요게 우리가 이제 본 내용에 가서는 계산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금용성 자산은 통화 대형증권,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에 도래하는 그런 단기 금융 상품들을 말한다. 이렇게. 자, 이제 그 내용들, 좀 봐주시고. 자, 여기 용어, 핵심 용어들은 연결성은 없고 그냥 그거 단어들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정리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선행학습으로 요 단어만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해줘도 나중에 이론 정리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회계원리는 당연히 들어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우리 이론 설명할 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반드시 회계원리 좀 듣고 오셔야 된다. 자, 이제 그 정도 내용 좀 봐주시고. 자,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